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라인 플러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안세현입니다. 어, 네, 제가 강연 주제를 사파 개발자 이야기로 잡았는데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은 아니고,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CS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취업까지 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을 경험과 조금은 다른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뭔가 이제 지식이나 경험이 엄청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아마 1, 2년 정도 졸업을 일찍 한 케이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의사결정 내릴 때 저의 뭐 실패나 성공이나 이런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19년에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고요. 이때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보이스로라는 스타트업 팀에서 인턴을 잠깐 했고요. 통신보안이라는 군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픽업클럽이라는 서비스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지금 라인 광고팀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달 퇴사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은 커브길에서라는 굉장히 소규모 스타트업의 테크 리드이자 잡부이자 1인 개발자로 다시 회귀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험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산업공학과랑 수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개발이랑 접할 기회는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네, 프로그래밍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일단 군대를 전역한 산업공학과 학부생이었습니다. 2019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23살이었고요. 네, 이때 전에 들었던 수학과 수업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산업공학과에 비해서. 되게 경쟁 심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역하면서 수학과로 전과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뭐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뭐 페이스북이나 토스, 당근마켓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었고 IT 창업하면은 뭐 자본금이 없어도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파이썬도 못 깔고 그리고 영어를 영타를 거의 쳐본 적이 없으니까 영타는 독수리 타법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였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좋아 보이는 건 다 해보자로 제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랑 되게 결정할 때 고민의 시간이 되게 짧은데요. 그때는 왜냐면 거의 기회비용이 0에 가까웠어요. 네, 뭘 하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그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행동 지침은 좋아 보이면 다 하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문하게 되는데요. 가장 저한테 효과가 좋았던 것이면서 나중에 나비 효과로 크게 작동했던 게 학회를 들어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학교에 빅데이터 연합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 들어가서 팀장까지 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떤 개발과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한 입문에 대한 지식을 좀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도 그때 당시 막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서요. 수업과 그때 학교 수업에서 창업 관련된 프로젝트 하나 진행했습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 되게 흔한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옷장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했고요. 뭐 기능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찍으면 그거를 이미지 인베딩 활용해서 벡터로 바꾸고 제가 이제 뭐 무신사나 이런 데서 크롤링 해온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찍은 옷과 비교해서 제 옷장에 어떤 옷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 옷장 안에 코디 데이터 가지고서 네트워크 맵을 만들어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옷과 잘 어울리는 옷이 뭐가 있을지 너는 어떤 옷을 구매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하게 서비스를 하려는 팀들도 되게 많고 기술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크롤링도 못하고 모델링 하기도 어렵고 6개월 동안 해봤고 그리고 한 그중에 2달은 같이 하던 팀들과
비어있는 집에서 합숙하면서도 해봤는데 결국 사진 찍어서 이미지 올리는데 2초 넘게 걸리는 거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IT 창업의 길은 너무 멀고 험하구나. 그래서 날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좀 강제성이 되고 난이도가 현실적인 외주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첫 번째 외주가 어떤 예술가, 그런 미술가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부 다 모여있는 사이트에서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집하는 외주였어요. 저한테 외주를 준 업체는, 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외주를 준 곳은 해외 프랑스에 있는 어떤 대학원이었고요. 그 대학원에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역시 실전에서 배우는 거지, 돈도 주니까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이득이지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주 수익으로 35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AWS 사용했고 서버 비용이 23만 원 정도 나왔고 한 70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시급이 계산해 보니까 한 1,7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완전 손해 봤었죠. 그래서 외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경험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방금 있던 학회에 일면식도 모르던 선배가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라는 팀장을 맡게 되니까 거기 팀장? 좀 잘하는 애들이나 욕심 있는 애들이 하는 건데 라는 생각에 저한테 연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안 보고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스타트업 인턴, 물론 요즘에 취업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서 이런 인턴들도 구하는 것도 하나하나 매우 힘들다고 많이 듣고 있지만 학부생 때 시간이 조금 있다면 눈을 낮추면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회사들에 들어갈 때 어떤 뭐 면접을 보고 호텔을 보고 전공 뽑으러 들어가는 것보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되게 많고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콘텐츠 번역회사 보이스루라는 곳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유튜버 데이터 분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번역회사라서 그때 유튜버에 자막 달아주는 게 여기에 메인 돈벌이였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좀 이런 번역을 달면은 잘 될 것 같은 유튜버들이 찾아서 그런 유튜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너는 뭐 지금 뷰티 유튜버라면 지금 너 뷰티 컨텐츠에 베트남인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 베트남 자막을 달아보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 해줄 때 그냥 막 해줄 수는 없으니 유튜버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너는 어떤 국가에서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고 너가 뭐 영상을 10분짜리 올리면 그중에 2분대에서 사람들이 나간다. 그래서 2분 이상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뭐 기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키텍처를 그냥 가져와 봤어요. 이거를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요. 가져와 봤는데 방금 전 페이지, 제가 첫 번째 외주 할 때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파이썬, 뭐 크롤링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 가서 여기 있던 컴포넌트에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좀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거를 빨리 엮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올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보이스루가 첫 번째 인턴으로서 좋았던 회사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 조금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좋았던 회사라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후 라인 취업까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서 아니면 뭐 제가 맡았던 업무가 좋아서라기보다 이런 조그마한 규모의 회사에 들어갈 때 개발자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울 수 있는 멘토가 있냐 그거를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침 그런 멘토가 있는 팀이었고 그 멘토가 저희 마침 학회 출신이었고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인원 한 명 한 명을 다 알긴 어렵죠, 회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 스타트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서 개발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테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좀 잘 굴러갈 만한 개발팀이 있는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턴을 하고 자신감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러고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가 군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통신보안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요거는 제 친구 한 명과 기획자 친구 한 명과 그 개발자로서 저가 해서 2인으로 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때 이때가 이제 개발 시작한 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8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개발을 합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원래 창업에 좀 관심 있던 친구였어요. 저한테 자기 군인들만의 에브리타임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때 마침 막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저도 들어보니까 에브리타임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 기간이 근데 약 8개월 걸렸어요. 저는 한 4달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8개월 동안 했던 게 스프링부트 열심히 공부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영환님 강의 한 3달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2~3달 동안.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거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개발하는데 한 8개월 쓴 것 같고 그 8개월 동안 하루 한 8시간에서 10시간은 요것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점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에 대한 꿈이 없어졌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때 만들었던 기능들이 게시판, 댓글, 대댓글, 부대평가, 저녁일 계산기, 월급 계산기, 식당, 알림센터, 어드민 페이지에서 기능 엄청 많이 만들었고요. 이때 거의 에브리타임 정도급의 기능들을 다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많은 기능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로 치면은 그때 잠깐 바이럴이 좀 잘 돼서 사용자가 한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올 때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차트 10위 보면은 제가 자랑스러워서 옛날에 캡처해놨던 건데 소셜 네트워크 차트 10위까지 올라갔던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 10위 안에 들어간 앱들은 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당근 이런 앱들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조그마한 회사가 만들어서 소셜 네트워킹 차트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높은 성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한 1년 반 전에 이 서비스는 종료는 아니고 여기서의 더 액션을 하지 말자로 결정을 내렸고요. 지금은 유령 커뮤니티가 돼서 무슨 글이 올라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글들 자꾸 올라와서 제가 오기 전에 좀 다 삭제를 하고 왔습니다. 혹시 깔아보는 분이 계실까봐. 네. 그 다음으로 했던 프로젝트는 픽업클럽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봤어요. 네.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설명드리는 목적은 뭔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약간 그 루트가 있는데 취업 준비하는 루트가 제 생각에는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백엔드면 스프링 많이 하시고 프론트면 레이크나 이런 거 하시겠죠. 그리고 인턴을 하시거나 아니면 짧게 회사 경험을 하시거나 그거 이후로 자신만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걸로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프로젝트 할 때까지 물론 창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언제나 그래도 대기업에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할 때마다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걸 했을 때 제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방금 여기 통신보안 만들 때도 1인 개발하면서도 스프링부트랑 리액트 네이티브 2개를 같이 했어요. 저는 이전에는 파이썬 위주로만 했었고 이때 자바랑 타입스크립트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굳이 백엔드까지 제가 혼자 하게 된다면 타입스크립트만 공부해서 넥스트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서는 스프링부트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취업을 염두에 두고서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런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건 포장 플랫폼, 음식 포장 플랫폼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2년 전에 했었는데 이거 홍익대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싶었는데 표정 보니까 아무도 모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배달 대신에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하면은 그 식당에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워드라고 하면은 쿠폰이었어요. 사장님들을 설득할 때는 지금 배달비 하나 팔 때마다 3,000원씩 내고 있지 않냐? 3,000원 내지 말고 2,000원으로 애들한테 쿠폰 줘라. 쿠폰 줘서 너 식당에 락인될 수 있는 단골 고객 만들어라. 이게 저희가 식당 사장님들한테 영업을 할 때 쓰는 논리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컴퓨터공학과 수업을 조금씩 들을 때였어요. 취업 준비도 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공학과 수업을 도강하기도 하고 실제로 청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난 수업을 듣고 나오고 있는데
누가 전단지 주고 있는 거예요. 전단지 받았다니만 저희 이런 창업팀입니다. 같이 해볼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이 해서 한번 저희랑 한번 일해보세요. 하루만 일해볼까요? 이틀만 일해볼까 하다가 여기 팀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 기간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제가 맡았던 역할은 백엔드와 자동화 프로그램 쪽 많이 만졌고 스프링부트를 이용해서 API 서버 개발하고 어드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그다음에 배민 크롤링해서 식당 정보 자동 수집하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여기다가 오프 더 레코드라서 적지 못했는데 투자를 받았어요. 3억 정도 투자를 받고 그리고 저는 그때 라인에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 대표가 저한테 자기들이랑 계속 할지 아니면 라인을 갈지 결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속받은 지분은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지분은 팔지도 못하는 휴지 조각이었지만 4% 정도였어요. 그 팀에. 저는 너무 적다고 느꼈습니다. 적다고 느끼는 거는 스타트업 씬에서 4%면은 적은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예를 들어 같이 엄청 잘 돼서 1조 회사가 돼서 4%면 400억 가져갈 수 있는데 내가 회사 만들어서 1000억짜리 만들면 혼자 1000억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산수지만. 그래서 이때는 이걸 접고 라인에 가서 좀 대기업 경험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라인에 들어가면서 했던 생각은 가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배우고 사수들의 지식을 빨아먹고 나와서 새로운 창업을 하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라인이 아니라 라인 플러스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라인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 라인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라는 법인명은 사실상 일본에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라인의 한국 지분은 라인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혹시 뉴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인 사태 이런 것들 조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라인이 서비스하는 지역 여기 보시면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일본이 다른 세계 나라들에 비해서 GDP도 압도적으로 세죠. 그래서 일본 시장이 사실상 라인 수익 구조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라인과 일본 외 라인이 좀 갈리는 경우가 됐고 그래서 라인 플러스는 비교적 일본 외 라인 부분을 거의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라인 광고팀 데이터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뜻밖의 글로벌 회사였어요. 그래서 일본 출장도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채용 프로세스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대규모 신입 공채가 있던 좀 개발자들한테는 호황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빙하기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들이 취업하면은 힘들다라는 곡소리가 나왔거든요. 요즘은 곡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세스가 코딩 테스트, CS 적성 검사, 1차, 2차 면접, 그리고 3개월 이렇게 있었는데 코딩 테스트는 많이들 하시겠지만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이런 것도 있죠. 거기서 준비를 했고요. 저는 백준 골드 2, 3 문제 정도는 막 괴랄한 알고리즘이 아닌 이상 받았을 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푸는 실력이면은 이런 네카라쿠베에서 나오는 코딩 테스트들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구현 문제들 있죠. 보통 코딩 테스트 보면 7문제 나오고 앞에 1, 2, 3번 구현, 4, 5, 6번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디 이런 것들 나오는데 1, 2, 3번 구현 문제들은 그냥 빨리 풀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래밍 언어가 손에 익어 있는 상태 정도면은 코딩 테스트는 크게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랬는데 통과를 못했다. 물론 운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통과를 못해요. 그럼 다른 회사 또 지원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통과를 하고 라인은 다른 회사랑 다르게 CS 적성 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크게 없어서 이 부분 좀 고민을 했어요. 특히 운영체제 쪽은 제가 책이나 유튜브로만 봤지 실제로 강의를 듣고 학교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예상외로 비중이 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 못 풀고 많이 찍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적성 검사 이렇게 끝났고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었는데 1차 면접, 2차 면접의 경쟁률은 이제 제가 입사하고 그 당시 인턴을 하고 있던 다른 학회 선배한테 들었는데 1차 면접까지 갔을 때 경쟁률이 13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면접에서 2차 면접으로 가는 게 13대 2 정도 되고요. 2차 면접에서 최종까지 가는 게 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기 위해 면접을 한 13번 정도 보더라고요.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과하고 그렇게 수습 3개월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네, 면접 질문에서 어떤 것들 물어보냐? 그게 여기 뒤에 나온 도메인과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좀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대규모 신입 공채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입사하게 된 입사 동기들이 한 60명 정도 있는 그런 공채였습니다. 그때 제가 라인 애드 백엔드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따라 붙더라고요. 너 온라인 광고 왜 관심 가져? 데이터 엔지니어는 뭐라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이 따라 붙습니다. 제가 라인 공채에 다른 붙은 동기들한테 물어봐도 그때는 왜냐면 선택지가 많고 채용 공고가 올라온 선택지가 많고 거기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왜 다른 공고가 아닌 여기 팀에 선택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을 좀 대답을 좀 잘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신입 때는 사실 도메인이 크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네, 물론 신입 때도 도메인 잘 알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경력이 조금 쌓여서 이직을 하거나 이런 때가 되면은 도메인을 되게 많이 타는 업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라인에 들어가서 겪었던 도메인인 온라인 광고와 위치 데이터 요거 두 개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온라인 광고 팀에서 위치 데이터를 다루는 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만 넘겨도 아마 지금 켜서 넘기면은 한 4번 넘기면 한 번 정도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만약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기까지 만나는 광고 수를 세보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보통 만나는 온라인 광고 평균 70회 이상이라고 나오고 그게 이미 몇 년 전 자료니까 지금 뭐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광고는 온라인 쪽 시장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의견이 갈리는데 어느 정도로 큰 시장이고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던 배경이 온라인 광고 때문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나올 수 있었다 정도까지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차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3대 명차라고 불리는 마이바흐나 벤틀리 이런 거는 아무나 탈 수 없죠, 그렇죠? 뭐 거의 돈으로 치면은 부로 치면 1% 이내에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동차들이잖아요. 근데 유튜브 이거는 사실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기술을 자랑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다 무료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무료로 보는 게 저희 시간을 태워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있고 그 온라인 광고가 그만큼의 사람들이 그만큼 시간을 내는 거를 받쳐줄 만큼 돈이 많이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분들이 온라인 광고 도메인에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플레이어가 엄청 많아요. 네, 큰 시장일수록 거기서 활동하는 플레이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 뭐 한우를 판다고 하면 한우 도축부터 유통, 식당까지 여기 안에 수많은 플레이들이 있겠죠. 온라인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온라인 광고를 제대로 온라인 광고에서 약간 유의미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라인, 네이버, 카카오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 더 유명한 그런 몰로코 같은 회사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들이 온라인 광고에서 먹고 있는 파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에 지원하거나 관심을 가진다면 온라인 광고 도메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주요하게 나오는 컴포넌트들이 뭐가 있고 예를 들면 온라인 광고에서도 마치 프론트와 백엔드처럼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눠졌냐 하면은
뭐 온라인 광고에서 지면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고요. 지면이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에 있는 배너나 네이버 배너, 아니면 유튜브 광고에서 15초짜리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보통 이게 B2C로 수많은 고객들을 거느리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겠죠.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광고주한테 광고를 잘 받아서 그거를 잘 서빙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몰로코가 있어요. 네, 그 회사들 두 사이를 연결하는 광고 전용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요. 이 네트워크가 회선이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프로토콜로 정의돼 있어서,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몰로코에다가, 뭐 지금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네이버에서 몰로코에다가 어떤 사용자가, 20대의 어떤 사용자가 네이버 지금 어떤 배너를 보고 있는데 이 사용자한테 가장 높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광고를 몰로코에다가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주면은 그냥 그 광고를 받아서 네이버에 송출을 해줍니다. 몰로코는 네이버 말고도 다양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겠죠. 계열사가 아니라 그런 고객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각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온라인 광고 팀에 지원을 한다던가, 온라인 광고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회사에 지원을 한다면 이 도메인을 확인해 보는 것도 어떤 취업에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온라인 광고에서 제가 위치 데이터 팀에서 일했는데요. 네, 온라인 광고에 왜 위치 데이터 팀이 있냐 하면, 라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온라인 광고고, 그리고 거기 광고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용자한테 가장 높은 단가의 광고를 보여줄 거냐이고, 그러면 사용자를 굉장히 잘 분석할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광고들도 다 위치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이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자별로 위치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의 회사는 어디고, 물론 라인에서 이 모든 피처들을 만들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 그냥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카카오라고 하겠습니다. 카카오라면, 제가 만약 카카오 다닌다면, 위치 데이터 팀이라면 사용자들 위치 데이터 모아서 누구의 직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고, 집은 어디고, 출퇴근할 때 뭐 타고 다니고, 어디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 아이디별로 피처를 만들어놔요. 그럼 광고를 요청할 때 보내는 겁니다. 이 사용자는 지금 몇 시에 지금 광고를 요청하고, 근데 몇 시에 어디 있을 확률이 크고, 거기서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광고를 줘라. 그러면은 홍대에서 인스타를 켰을 때, 만약 여기 뭐 홍대 근처에 어떤 백화점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 백화점 광고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 데이터 팀에서는 사용자들의 위치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고 그걸 가공해서 광고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가 라인에서 2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가 회사에서 했던 도메인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는 대체 뭐냐? 네.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뭐 얘기는 워딩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커먼하게 올라온 지 많이 안 된 용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 수업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수업이 있는 학교를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스터디 할 때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하고 저장하고 로드를 해서 분석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핵심 기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보면은 위치 데이터만 봤을 때 하루에 몇 테라바이트 정도의 위치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위치 데이터만 따지고 봤을 때. 그리고 광고나 클릭 로그나 사용자 로그 같은 거는 그거보다 수백 배는 더 되겠죠. 네, 몇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요즘에 SSD도 잘 나오고 하지만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해서 그거를 가져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만약 그 컴퓨터가 뻥 나면은 데이터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데이터, 컴퓨터 한 대에서 다 처리하기 힘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데이터 100테라짜리를
100기가로 나눠가지고 뭐 한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000대인가요? 컴퓨터 1000대에 나눠 저장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해지냐면 분산 처리의 기본인데, 분산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해지냐면 이 1000대가 만약에 그 중에 한 대가 뻥 났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0대에 저장을 해놓고 한 대가 고장 나면은 나머지 999개 살아 있으니까 데이터가 이미 잘 저장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생각하면 이걸로 의사 결정을 하고 돈을 버는데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 만약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999개 데이터만 가지고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조금이라도 유지되면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그러면 이 1000대는 원래 고장날 확률이 컴퓨터 한 대가 고장날 확률이 뭐 한 0.99였다고 하면은 1000대 중에 한 대라도 고장날 확률은 1 빼기 0.001의 뭐 99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0대가 다 멀쩡할 확률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분산 처리를 하면 할수록.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1000개의 블럭을 나눠서 얘네를 각각 3개씩 복사해서 각각 1000대에 넣어놓자. 그럼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2개의 복사본이 있으니까 걔네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1000개에서 우리가 커리를 쳐서 뭐 위치 데이터라고 하면은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을 뽑고 싶다. 그럼 1000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서울시를 뽑고 뭐 어떻게 하고 거기서 그룹 바이를 하고 맥스 값을 찾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 큰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알고리즘적인 고민들.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 한 대에서 CPU를 가진 알고리즘이 아니고 네트워크 속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디스크 탐색 속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기초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학부생으로서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인턴이나 아니면은 뭐 학회나 이런 좀 현업에서 오는 경험들에 대한 걸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다른 학부생들보다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험을 그 보이스라는 회사 인턴 다니면서 짧게 했고요. 한 2달에서 3달 짧게 했고, 그리고 빅데이터 학회에서 세미나 준비하는 정도로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인 면접에서는 되게 좋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지원한 직군 이름은 라인 애즈 백엔드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면접 때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질문밖에 안 하더라고요. 붙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거 데이터 엔지니어링 사실 신입 개발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 백엔드 엔지니어라고 저는 또 들어서 들어왔고, 근데 왜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질문밖에 안 했냐 했더니만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가 너무 없어서 백엔드로 써놓고 거기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좀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우선순위를 높게 주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했습니다. 취업 사기인지 뭔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붙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시장은 아직 좀 블루오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라인에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최근에 위치데이터 팀에서 그 광고 부서의 다른 코어한 조직으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을 옮기게 되면서 다시 고민을 했어요. 원래 생각했던 6개월에서 1년보다 많이 늦어지기도 했고 많이 길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창업을 할지 여기 옮겨서 3년 더 경력을 쌓을지 결단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초기 창업팀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는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혹시 유튜버 찹찹대학이라고 아시나요? 맛집 유튜버인데, 네, 많이 노력을 해야겠네요. 구독자가 좀 많다고 자랑했는데 그 사람이랑 협업을 해서 영상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맛집이나 그 지도와 관련된 그런 위치 데이터가 있는 영상에서 위치 데이터를 뽑아서 이 지도에 뿌려서 뭔가 인플루언서만의 맛집 지도나 인플루언서만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최근에 런칭했었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뉴스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재 1인 개발자로 다시 돌아갔는데 지금은 스타트업 팀의 1인 개발자이고요.
여기서 의 특징들, 그러니까 라인과 비교했을 때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혼자 개발하고 혼자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의 수행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이제 곧 팀의 개발 부분에서 한계가 되죠. 그래서 시간은 없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아이디어보다도 실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나쁜 아이디어도 많지만 그거보다도 그 아이디어를 되게 하는 실행력이 훨씬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보다는 완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제한하진 않지만 제 러닝 커브까지 고려한 실행 계획을 같이 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어릴 때는 이제 하나 언어를 공부하는 게 되게 큰 장벽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언어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고 따라오는 부수적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웹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머신러닝, 딥러닝, 크롤링, DB 관리, 모니터링, 인프라 등 그냥 해야 되는 모든 것도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의사결정, 기획, 영업, 마케팅, 간식도 사오고 운전도 합니다. 운전병이었어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운전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에 핵심인 것 같아요. 채용을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회사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스타트업 1인 개발자로서 또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돼 있는지 그걸 좀 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반박해도 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첫 번째에서 일단 대기업에서 회사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강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라인 분들과 회식하면서 물어봤어요. 네, 신입 개발자한테 좋은 역량이 무엇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밑에 스타트업 1인 개발자는 최근에 이제 같이 할 개발자들 면접을 많이 보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초보 면접관이라서 많이 좀 헤매고 했지만 하면서 조금 가닥이 잡힌 부분입니다. 그 둘의 접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학부생이 공부하기 어렵다. 그 이유랑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개발을 할 때 개발자가 왜 필요한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개발자랑 결국에 뭔가 IT적 역량을 이용해서 회사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개발을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의도랑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통신보안이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제 목적은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서 사용자들 엄청 많이 받는 거였어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커리가 만약에 1초 이상 걸린다. 그러면 저는 통신보안을 만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초 이상 걸리는 커리가 1초 이상 걸리는 서비스라면 사용자가 몇 명 없는데도 조금만 더 생기면 바로 그런 부분이 병목이 되고 제 서버 터지고 사용자들이 별점 테러를 하고 서비스가 바로 망조로 되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통신보안을 포트폴리오 용도로 쓰겠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 용도로 그러면 커리 1초 걸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안 써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개발을 할 때 그 개발 목적이 그냥 단순히 뭔가를 만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사용자를 받는 것까지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엣지 케이스들까지 상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 때 받았던 질문도 데이터 엔지니어링 제가 이제 면접 때 면접관들이 저한테 혹시 하고 싶은 질문이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학부생으로서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만 솔직히 자기들은 학부생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란 건 데이터가 일단 몇백 기가, 몇백 테라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어떤 회사 경력이 없이 학부생이 AWS EC2를 몇천 개 빌려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만 나오는 경험이 있고 엣지 케이스가 있고 그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사실 그걸 기술을 공부했다라고 생각이 안 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인 개발자로 함께 하고 싶은 신입 개발자도 그런 약간 뭔가 개발을 할 때 코드 한 줄 한 줄에 자기 의도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지금 전체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의 목적을 찾아서 Y를 계속 말할 수 있는,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계속 의문을 잡고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이 든 건 왜였냐면, 제가 최근에 대학생들이나 제 동생도 이제 취준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자로서 이런 프로젝트들, 어떻게 보면 미니 프로젝트들을 많이 봐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사람을 받아야 되면 고쳐져야 되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유저가 생기면 고쳐져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포트폴리오 만들거나 아니면 개발 공부를 하신다면 더 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이제 할 때 앞에 Share your experience and knowledge인가요? 그렇게 적혀있던 것 같은데, 주제가 지식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수 드리기 좀 부끄러워서, 왜냐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경험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로 기조를 잡았고요. 네, 솔직하게 경험을 말씀드렸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문도 좀 다른 데서 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좀 이런 질문 해도 될까 하는 부분들까지 가감없이 Q&A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